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날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와 시점을 놓고 월가 주요 기관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차례부터 최대 4차례까지 또 시점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1,10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OECD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하반기 내수도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살아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미 연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 나온 애플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네, 이 예상치가 낮았기 때문에 웃돌 것이란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우리 돈 150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이 나왔다는 건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마감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최주연 캐스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어제 진행된 FOMC 결과를 소화해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됐는데요. 여기에 기술주까지 랠리에 동참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85%, 0.9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1.51% 급등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오늘은 모두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는 퀄컴의 호실적에 힘입어 3% 넘게 동반 상승했고 아마존도 실적 공개 이후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애플이 2.29% 올랐습니다. 현재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인 만큼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했는데요. 조금 전 나온 애플의 실적이 주가에 반등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매출은 90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53달러를 달성해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죠. 또 애플 실적 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이폰 매출인데요. 아이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 줄었지만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중국향 매출이 높게 나온 것이 아이폰 매출 하락을 일부 막아줬죠. 또 이런 가운데 애플은 통상 회계연도 2분기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분기 실적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고 또 배당금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애플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시총 10위부터 10위까지 확인해보면 메타가 0.6% 올랐고요. 테슬라는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식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하길 바랄 텐데요. 오늘 나온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그 기대치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1분기 노동 생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분기만 해도 3%에 달했던 노동 생산성은 0.3%까지 떨어졌죠. 반면에 시간당 보사는 전분기 대비 5% 오르면서 단위 노동 비용은 4.7%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와 직전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고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가운데 생산성마저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던 연착륙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실업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20만 8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만큼 시장의 이목은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농업 고용은 24만 명 증가해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내일 결과 발표에 따라 S&P 500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든 1.2%가량 움직일 것으로 밝힌 만큼 증시 변동성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보합권에서 거래됐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주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온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8달러, 83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퀄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2분기에 매출 93억 9천만 달러, EPS 2.4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중국에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습니다. 퀄컴은 이번 분기에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출시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도 예상보다 좋은 분기 매출에 주가가 12.68% 올랐습니다. 비용 절감 노력에 더해 유일한 상업용 제품인 코로나19 백신 판매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이에 예상치 3.58달러보다 적은 3.07달러의 1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모더나는 연말 매출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백신이 이달 12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플랫폼 카바나는 무려 33.61%나 급등했습니다. 손실에서 이익으로 반전한 재무 성과 등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30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EPS 0.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카바나는 효율적인 영업 능력과 판매용 차량 개조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익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애쉬는 어닝 미스를 기록하고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29억 9천만 달러, EPS 0.48달러로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는데요. 이에 루프캐피탈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7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췄는데요. 최근 5분기 연속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의 부품 공급업체인 코보의 주가도 14.37% 하락했습니다.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를 훌쩍 넘었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크게 밑도는 최대 8억 7,500만 달러의 매출과 최대 0.80달러의 EPS를 예상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 전 전문가들이 퀄컴의 회복이 아이폰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달업체 도어대시는 예상치보다 더 큰 주당 손실을 기록하면서 10.34% 급락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23% 늘었지만 0.06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0.03달러 순손실보다 2배입니다. 도어대시는 소비자 수요 둔화로 실적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히며 이번 분기 조정 순이익을 최대 4억 2,500만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4% 줄었는데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애플이 올 들어 석 달 동안 매출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거뒀습니까? 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매출액 90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9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예상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 줄었습니다. 순이익은 236억 4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2% 줄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3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1달러 50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제품별로는 아이폰 매출액이 459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고 아이패드 매출액은 556억 달러로 17% 빠졌고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도 10% 꺾였습니다.
앞서 올 들어 3월까지 애플 판매량이 10% 넘게 줄어 3년 만에 가장 저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가운데 특히 중국에서는 화웨이 스마트폰이 70%가량 늘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눈에 띄는데 역대 최대 규모죠? 그렇습니다. 1,1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22% 많은 수준입니다. 장 종료 이후 발표된 실적과 자사주 매입 소식에 장외 거래에서 7%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다음 달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제품에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밀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팀 쿡 CEO는 AI 관점에서 발표할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최근 파월의 혼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최후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오히려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 FOMC 후 파월의 발언에 대해 월가는 제각각 예측을 내놓으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짚어보면서 자산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어제 파월 발언을 좀 다시 보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관련한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I do think the evidence shows, pretty clearly that policy is restrictive.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그럼에도 역시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하 신중론은 더 강해졌습니다. 지난 3월 FOMC 회의 때와 달리 최근 몇 달간 물가 목표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추가한 게 대표적입니다.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지만 금리 인하 신중론은 더 강해졌다. 월가도 상당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에버코어 ISI는 금리 인하가 지연될 뿐이지만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님을 확인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시티그룹은 인플레가 더 둔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할 거란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내 몇 번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두고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표를 보면요. 횟수에서 명확히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내 최대 4회부터 적게는 1회까지일 것이라고 예상이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예상 금리 인하 시기도 7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하지만 후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정확한 한쪽으로의 컨센서스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어제 FOMC 이후에 지금 자산 가격 변동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금값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일축에 금값은 반등하고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주식과 같이 위험자산군에 속하는 가상자산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아래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FOMC 이후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면 방어주와 원자재 관련 ETF를 매입하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현재로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UBS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와 원자재를 강력히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주가가 여전히 매우 비싸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차 가격 인하로 중고차 값도 떨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차량 대여 기관이 향후 리스 비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곧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무역 수지가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 폭을 유지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 무역 수지 적자는 6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미국 성장률이 1.6%에 그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무역 적자가 성장률을 0.9%포인트가량 줄어들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한 달 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4월 감원 계획은 6만 4,789명으로 한 달 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앤드루 챌린저 수석 부사장은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면서 고용 비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추가 감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애플 실적부터 워런 버핏의 후계자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애플 월가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편히 웃지는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이폰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는데요. 자세한 숫자 한번 확인해보죠. 1분기 전체 매출은 90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4% 감소했고요. 이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 매출은 459억 6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10%나 감소했습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토종업체들에 빌려 고전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중국 시장 매출은 8% 감소한 178억 달러에 그쳤는데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역대 최대인 1,10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정규장에서 2.2%로 상승 마감한 애플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소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이은 투자 릴레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남아 순방에 나선 사티아 나델라 CEO, 이번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찾았는데요. 현지 클라우드 AI 인프라 구축에 4년간 22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거침없이 통큰 배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앞서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돈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또 태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각각 약속했고요. 지난달 일본의 4조 원, 아랍에미리트 AI 신성으로 떠오른 G42에는 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중국이 성장 둔화를 비롯해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동남아 지역이 빅테크들의 경쟁 전쟁터이자 제조기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AI 신드롬과 맞물려 활발한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등 현지 대학의 첨단 연구에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옵티카의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대회에 자금을 제공해왔는데요. 그간 수백만 달러가 상금으로 나갔는데 유일한 자금 제공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통해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 또 전 세계 대학의 과학자들에게 연구 제안 수백 건을 모았습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비공개 문서에는 해당 계약의 존재와 내용 또 당사자 간 관계 역시 기밀로 간주돼 화웨이를 자금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최근 자체 칩을 탐지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또 AI 반도체 핵심이자 중국 인공지능 자립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에도 뛰어들면서 기술 홀로서기 총력전에 나선 중국의 선봉대 역할을 도맡고 있는데 미국의 초강력 규제도 소용없는 모습이네요. 이번 주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소의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버핏의 오른팔이었던 찰리 먼거가 별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 자리에서 그의 빈자리가 어떻게 메워질지, 또 나아가 올해 93세인 버핏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 대한 힌트도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테드 웨슐러와 토드 콤스가 약 490조 원에 달하는 버핏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맡아 제2의 버핏과 먼거 듀오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핏은 이들을 회사에 채용한 게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라고까지 말해왔는데요. 물론 버크셔에 몸담은 동안 S&P 500보다 430만% 넘는 성과를 낸 버핏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웨슐러와 콤스는 마스터카드와 비자 등에 투자해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버크셔 10년 최고의 선택으로 불리는 애플 투자를 주도한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버크셔 주총은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수십 년간 주주들이 열광해온 버핏, 먼거 커플의 자본주의 토크쇼를 방불케 한 투샷은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이들을 이을 제2의 버핏과 먼거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석유공룡 엑손모빌이 규제 당국의 반독점 관문을 넘고 우리 돈 80조 원 규모의 메가딜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 끝에 인수 대상인 파이어니어의 전 최고 경영자 스콧 셰필드를 엑손 이사회에 추가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하면서인데요. 당국은 셰필드 전 CEO가 석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공모 활동에 연루됐다는 입장인데 양측이 합의를 끝내면서 양사 간 거래는 수요일 내 종료될 전망입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엑소는 파이어니어가 수십 년간 운영해온 막대한 석유 생산지를 품고 미국 내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FOMC 결과 소화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조금 전 나온 애플 실적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항상 FOMC 끝난 다음에 당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제는 조금 오버했다고 하게 되면 오늘 안정을 찾는 시장을 봤었을 때 그래도 FOMC에서 보여줬던 연준의 행보가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시장을 가장 또 안정으로 이끌었던 종목은 애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테슬라 때도 그랬고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그 전에 소외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본장에서는 2% 넘게 상승했지만 시간으로는 거의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우려감이 좀 컸다라는 쪽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실적 자체적으로는 뭐 아는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부진했는데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미국 기업들의 또 특징은 시장에서 소외됐다 아니면 좀 위축됐다 하더라도 어떤 주주 가치를 크게 재고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부각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1,110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게다가 또 배당금은 4.2% 늘리겠다. 그리고 또 팀 쿡 CEO가 직접 7일 날 온라인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아이패드를 새롭게 내놓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AI 기능을 암시할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애플도 AI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아이폰 시리즈가 AI가 탑재된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트렌드는 그대로 맞춰간다라는 쪽에서 다시 판매 확대된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발표됐던 내용들 보게 되면 또 퀄컴이 어제 실적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9% 이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나왔던 지표를 보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좋지만 20만 8천 건이다 보니까 2월달 이후 최저치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고용에 대한 부담감은 안고 있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내일 고용지표 발표될 부분들을 체크해보자라는 쪽에 시장 분위기는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나온 파월 의장 발언을 시장이 좀 뒤늦게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이 불확실성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첫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 지금 월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연준의 향후 행보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금리 인하 관련된 쪽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리겠다라는 쪽에 대한 선을 분명히 걷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연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표들이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하는 시점과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라고 하는 강도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좀 빨리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 들면서 시장이 연준의 흐름들을 친절하게 같이 알 정도로 그렇게 대응하진 못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의외로 금리 인하 시점은 빠른데 오히려 금리 인하의 속도는 생각보다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페드워치 쪽에서는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6월 달에 나왔던 6월 달부터 나오는 금리 동결 확률을 보게 되면 거의 한 7월에서 9월 그래서 9월 달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한 39.4%의 동결 확률을 보이다 보니까 이 정도가 시장의 타겟이 되지 않나 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시장이 신경 쓸 부분들은 물가 고용지표
이 물가와 고용의 두 가지 흐름들 쪽에서 어떤 퍼즐이 맞춰질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나오고 있는 물가 흐름들도 아마 PC 지표가 2%대 중반 이후로만 내려오기 시작해도 연준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어떤 타겟을 맞춰가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실망감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사항들이 좀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전략은 이에 따라서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전해주시죠. 네,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2차 세미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어제 자율성에 너무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자율보다 그러면 알아서 잘하는 회사들 말고 어느 정도 정부의 좀 채찍질이 필요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성과를 못 내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들이 좀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떤 유인책들, 그러니까 당근책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쪽에서 세제 관련된 쪽의 내용들이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가 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겠다라고 하는 한 발 뺀 모습들이 조금 더 실망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은 실망감은 좀 있고 또 셀온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끌었던 주체인 외국인들은 아직 뭐 그렇게 큰 동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일단은 또 아직 확정된 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은 거의 6월 달에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또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이 또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도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 여전히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종가 부분에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좀 탄탄한 기존의 주도주 흐름들은 양호했기 때문에 수출이 버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떤 흔들릴 때마다 저점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할 점 쪽에서 지금은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계속 방향은 우상향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FOMC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기 때문인데요. 전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파월 의장이 꽤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연준의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연준이 잘하고 있다던 파월 의장의 자신감을 지적하며 자신이라면 조금 더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quite dovish. I mean, he basically said that despite the news that's come in, economy stronger than expected, inflation not so good in the first 3 months of the year, the whole game plan is basically unchanged. We're going to keep rates here until we're highly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get inflation down to 2%. No hint whatsoever of a rate hike. No hint that it's not going to work. I would just be a little bit more cautious about the confidence that he's got it. 로버트 캐플란 전 댈러스 연은 총재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품 인플레이션에 비해 정체돼 있다며 연준이 이를 내려오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과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출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안에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ve seen good progress over the last year in inflation, but it's a little bit stalled out on the service sector side, and the reason is the employment market is still tight. Not as tight as it was a year ago, but it's still tight, and this government spending is fueling infrastructure projects, new manufacturing projects that increase the demand for labor. At the same time, the Fed is trying to cool demand for labor.
앞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 프로세서 제조업체 퀄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몇 년간 침체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는데요. 퀄컴은 특히 중국에서 최첨단 칩이 필요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통한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다음 분기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AI 기반 스마트폰 출시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e story on handsets in China, it's pretty simple. We've seen the market had stabilized. We had said about that a couple quarters ago. And users are buying better phones. I think we see the very beginning of Gen AI coming to devices. And that actually drove, a lot of the growth. And it's 40%, not only in this quarter, but actually expected to have the same in the next. 한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AI 투자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AI와 관련해 통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나델라 CEO는 마지막 방문국이었던 말레이시아에서 클라우드와 AI 서비스에 총 2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의 잠재력에 대해 말했는데요. AI가 GDP 성장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To me, any technology is only useful if it can drive ultimately economic output and productivity in any country, right? So for me,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ultimately in the region, what's the incremental GDP growth? Something like $155 billion, more than 14% incremental GDP growth is projected through AI across all sectors, right? It can be in healthcare, it can be in education, it can be in retail, it can be in energy. So that's the real opportunity. 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너무 비둘기파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연준이 정체된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날 발언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와 시점을 놓고 월가 주요 기관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차례부터 최대 4차례까지 시점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애플은 1,10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OECD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하반기 내수도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2023년 1.3%에서 2024년 2.6%로 강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전망치에서 0.4%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보고서는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수요 반등이 한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수출 회복세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투자가 3%포인트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KDI가 2004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정책금리와 소비투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민간 소비는 세계 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줄어들고 파급 효과가 인상 이후 9개 분기까지 지속됐습니다. 설비 투자는 세계 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급감하고 이 영향이 8개 분기까지 이어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효과가 내수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며 올 하반기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긍정적인 내수 영향은 내년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글로벌 인공지능 AI 인력 쟁탈전에서 한국이 밀려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AI 전문 인력 자체가 적은 데다 해외 빅테크가 국적을 불문하고 핵심 인재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주요 30개국의 AI 분야 전문 인재 47만 7,956명 중 한국에 있는 인재는 2,55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 세계 AI 인재의 0.5%, 세계에서 22위입니다. 핵심 AI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벌어지면서 AI 인재 연봉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86만 5천 달러, 테슬라가 78만 달러를 제안하는 등 연봉이 1억에서 2억 원인 국내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요 AI 연구를 비공개하는 추세라 인력 수준에 따른 기술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전반적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1월에서 4월 대중국 누적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중무역 수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180억 달러 적자를 보이더니 올해 들어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IT 품목은 지난해 1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로 벌어들인 흑자를 나머지 품목들이 더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이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최근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을 외치며 중간재 자금률을 올리면서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전체로도 흑자 전환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핵심 소재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65%까지 높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합니다. 기준 포트폴리오에 70년짜리 초장기 자산배분안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위원회는 위험자산 65%, 안전자산 35% 모델을 장기 운용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라 투자 칸막이를 낮춰 유연하게 대체 투자 집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은 171조 원에 달하는 대체 투자를 자산군별로 각각 4대 3대 3 비율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맞추지 않고 상황에 따라 특정 자산군의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전세 공급이 급감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세의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 39,324개에서 현재 29,999개로 25%나 줄어들었습니다. 깡통빌라 사태로 아파트 수요가 늘고 기존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영향을 연장한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 전세 시세는 뛰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단지인 서대문 DSC 파크뷰 자이와 또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등은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각각 1억 원, 2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향후 공급 감소가 예견돼 전세난은 더욱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서울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25,567가구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예금 토큰은 규제를 받는 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현지 시간 2일 조지아 트빌리시 토론회에 참석해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예금 토큰에 관한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연체액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대상자가 32만 명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회복 지원 조치로 266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면서 남은 대상자도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평정 상승,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어제에 이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 사이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햇볕도 강해 한낮 자외선 지수는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애플 자사주 쇼. 자, 애플이 장 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치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사주 매입 계획이 나왔는데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애플이라는 회사 한때 뉴욕 증시 대장주였습니다.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회사죠. 그런데 최근에 AI의 속도전에서 뒤지면서 지금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준 그런 현재 세계 2위의 회사입니다. 네. 2위라도 여전히 덩치가 크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의 실적 발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매출이 줄었습니다. 지금 IT 업체들,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종목들은 20%, 30%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폭발 상황인데 네. 대장주였던 애플은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자, 역시 애플이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난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중에도 올랐고 또 이 증권시장이 끝난 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애프터 아워 트레이드 시간 후 거래에서는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해서 네. 7%까지 올랐거든요. 하루 전체적으로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예산의 상당 퍼센트 차지한다고 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11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1,100억 달러요? 예, 1,1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한 우리 돈으로 140조나 150조 정도 되는 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00조 정도니까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 자사주라는 게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는 겁니다. 애플의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건데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도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얘기는요.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버리니까 그 공급이 주식이라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요가 일정하다 할 경우에도 공급 감소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과값, 배값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사주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려면 회사 내에 현금 실탄이 있어야 그렇죠. 돈이 없는데 자사주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자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사가 점점 축소되는 회사에서는 자사주를 살 수 없죠.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사주를 150조나 이렇게 사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한테 돈이 많다라는 사실을 시장에 널리 알리자. 실제로 애플은요, 작년,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실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시장에 안도의 바람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출이 줄었는데 준 것은 뭐 사실입니다. 시장의 기대보다도 더 줄었다. 이것은 사실은 시장의 기대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를 정확하게 시장이 누구냐?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100% 시장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돈이 많다. 작년, 재작년에 장사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올 1분기의 매출 감소는 작년에 워낙 장사를 잘한 데 대한 역기저 효과가 있다. 그 사실을 자사주를 팔면서 자사주를 사겠다고 선언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저력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뉴욕 증시에서 뭐 대형 투자 은행들의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한 것에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사실 지금 애플은 다른 매그니피션트 7 종목과는 달리 주가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낮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거든요. 자, 이런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기업의 주가를 평가할 때 하나의 지수, 매출이 요즘 애플이 잘못 나가니까 주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카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자사주 효과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올랐었는데 사실 실적이 별 내용이 없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올라간 것도 구글도 애플, 알파벳이라는 이 회사도 당시 자사주를 엄청나게 매입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주가가 오르다가 한 이틀 정도 효과 갔나요? 지금은 다시 도루묵이 됐습니다. 다시 애플은 지금 이 구글은 매그니피션 종목 중에서 애플과 지금 테슬라, 구글 이 세 회사가 조금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결국 애플의 성부는 6월 10일 지금 WWDC 애플이 기술 개발자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애플이 AI를 장착하겠다. AI 프로젝트 우리도 있다. 특히 새로 나오는 아이폰 제품 등에 온 디바이스 형태로 어떻게 AI를 장착시키느냐. 그 대목이 가장 큰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상승 모멘텀은 6월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국채금리 마술. 자, 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5%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특히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재무부도 지금 바이백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자,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바이백하겠다는 이 예상치 못한 발표, 이것이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롬 파월이 하루 전에는 매파였는데 갑자기 비둘기파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은 어제나 오늘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제롬 파월이 비둘기였다 이러는데 사실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고 금리 인하하지 않는 거 그것은 분명히 매파적인 스탠스예요. 또 올해 언제 금리 인하할지는 모르겠다. 그 대목도 분명히 매파적인 것입니다. 네. 다만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야. 그 가능성 매우 낮아 해서 저희들이 제한적 매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국채 금리는 내려갔을까? 자, QT 예정됐던 겁니다. 6월 달부터 QT라는 게 돈을 푸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자, 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금 줄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줬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시장에 돌발 변수는 아니었다. 시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깜짝 뉴스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이 바로 이 지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전에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네. 그 통화 정책에 관해서 뭐 상당히 조예가 있는 경제 전문가로 자, 남편보다 훨씬 더 남편도 경제학자인데 부부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네. 남편보다 훨씬 경제학계에서 존경받고 있는데 남편 에클로프 박사는 이미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경제학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반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 바이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바이백이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했다가 중간에 다시 사주는 겁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샀다가 왜 파느냐. 네. 자, 지금 미국 정부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자꾸 국채를 발행하니까 적자 해소를 위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재정 적자가 더 심해 선거를 앞두고 국채는 계속 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백이란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바이백은 이를테면 순간 응급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할 때 오늘 필요한 돈이 있고 한 달 필요한 돈이 있고 1년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걸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대부분은 1년 단위로 또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지만 발행하는 순간에 10년치를 발행하니까 그 10년치 돈이 미국 정부 재정으로 들어온다고요. 네. 국고는 차 있는데 시중에 돈은 다 흡수를 한 거예요. 이 대목을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 그러니까 당장에 쓰지 않아야 될 돈은 네. 다시 시중에 돈을 내서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자, 이게 원래 20년 전에 미국 재무부가 오래 전부터 하던 방식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했나? 이게 바이백을 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의 뜻에 따라서 국채 금리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미국 국채 발행 물량, 수요 공급만 생각하고 국채 금리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네. 재무부가 어떻게 바이백할지 이제는 그 대목까지 같이 생각해야만 국채 금리를 예상할 수 있고 정부가 국채 금리를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의심 때문에 저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런 각도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생기면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바이백함으로써 국채 금리 떨어뜨릴 겁니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사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자금 여유가 많이 있을 때는 영향력이 있는데 네. 자금 여유가 점점 줄어들면 바이백도 잘 못하게 되고 그렇겠네요. 바이백 했던 양만큼 나중에는 더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그 국채 부담을 내일로 넘기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선거 때까지. 그렇군요. 이게 다 미국 대통령 대선과 관련이 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재무부나 또 연준 같은 데는 온 힘을 다해서
시중 금리가 뛰는 거, 시장이 동요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이 시장에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고 뉴욕 증시에서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바이백에 나서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대선과 관련이 있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비디아 상술. 자, 엔비디아 얘기를 하기 전에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 12단 제품 양산 계획을 내놨습니다. 덩달아서 SK도 지금 이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경쟁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지금 웃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일 겁니다. 이게 상술로 지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안타깝게도요. AI 분야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완전히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가 GPU를 독점하고 있고 설계를 독점하면 그것의 생산은 TSMC가 전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산해놓은 GPU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서버를 장착해주고 네. 그것을 또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늘리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입니다. 우리 기업은 없죠. 자, 우리 기업이 겨우 하나 지금 이 AI와 관련해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게 바로 고대역 반도체라는 HBM인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다 갖다 바치면 엔비디아가 그것을 이제 끼워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넘기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와서 아주 좀 교묘한 상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기술 포럼에서 삼성에 대해서 젠슨 어프로브드 삼성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삼성도 인정해. 지금 그동안에는 SK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SK와 삼성을 이제 그 경쟁을 부채질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까지 끌어들여서 마이크론, SK 또 삼성 세 메모리 회사들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 게 우리가 기술을 앞장서서 개발을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부터라도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의 얘기 1라운드에서는 완전히 참패했다. 그러나 2라운드에서는 역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역전의 스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알아서 밸류업. 자, 어제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가치 재고 프로그램의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골자는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준다. 그래서 알아서 해라 이건데요. 시장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선거가 있기 전에 총선이 있기 전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정권 시장에서. 그래서 밸류업을 하겠다.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목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물가를 잡겠다. 언제든지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어떻게 잡느냐? 이 대목이 결국 how to do 이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게 나왔습니다. 밸류업을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 밸류업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강제성도 없고 어떤 그 규제성도 없고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인데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서 해서 실패한 부분, 그 시장 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막겠다. 이것이 또 자유시장 경제의 경제적 이론 토대이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쪼개기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될 만하면 쪼개서 많은 소액주주들을 울립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 주가 올라가는 것을 대부분의 재계 총수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액주주들에게 타격으로 왔는데 이것을 상법상의 개정이라든지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쪼개기 같은 경우에 쪼개기를 하면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팔고 나갈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나 매수 청구권 이런 제도라도 최소한 의무화시키는 네. 이런 조처가 필요했을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배의 저주. 여기서 말하는 배는 과일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4월에 2%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배 가격이 진짜 배로 올랐습니다. 이거 정부 대책도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배가 배로 올랐다. 참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무려 그 물가 상승률, 배값 상승률이 102%. 이거 정말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했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상승률입니다. 한때는 사과값이 폭등하더니 이제는 또 배값 돌아가면서 서민들을 타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가도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입니다. 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가을에 추수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세 정책, 수입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좀 총동원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과 배에 폭등이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유통 혁신 등의 다양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유통혁신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애플 자사주 쇼, 국채금리 마술, 엔비디아 상술, 알아서 밸류업 그리고 배의 저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날 발언이 계속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와 시점을 놓고 월가 주요 기관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차례부터 최대 4차례까지 또 시점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1,10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OECD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하반기 내수도 회복되면서 성장세가 살아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미 연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여기에 장마감 이후에 나온 애플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네, 예상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웃돌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우리 돈 150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계획이 나왔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최지원 캐스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어제 진행된 FOMC 결과를 소화해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됐는데요. 여기에 기술주까지 랠리에 동참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85%, 0.9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1.51% 급등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오늘은 모두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는 퀄컴의 호실적에 힘입어 3% 넘게 동반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실적 공개 이후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애플이 2.2% 올랐습니다. 현재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인 만큼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했는데요. 조금 전 나온 애플의 실적이 주가에 반등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매출은 90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도 1.53달러를 달성하면서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죠. 또 애플 실적 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이폰 매출인데요.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줄었지만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중국향 매출이 높게 나온 것이 아이폰 매출 하락을 일부 막아줬죠. 또 이런 가운데 애플은 통상 회계연도 2분기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고 또 배당금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애플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시총 10위까지 확인해보면 메타가 0.57% 올랐고요. 일랄릴리와 브로드컴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식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하길 바랄 텐데요. 오늘 나온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그 기대치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1분기 노동 생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분기만 해도 3%에 달했던 노동 생산성은 0.3%까지 떨어졌죠. 반면에 시간당 보상은 전분기 대비 5% 올라 단위 노동 비용은 4.7%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와 직전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고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가운데 생산성마저 하락해 시장에서 기대하던 연착륙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실업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20만 8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가회했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만큼 시장의 이목은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농업 신규 고용은 24만 명 증가해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내일 결과 발표에 따라 S&P 500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든 1.2%가량 움직일 것으로 밝힌 만큼 증시 변동성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됐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주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온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오늘장에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8달러, 83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딩한 스톡입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퀄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2분기에 매출 93억 9천만 달러, EPS 2.4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중국에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습니다. 퀄컴은 이번 분기에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출시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도 예상보다 좋은 분기 매출에 주가가 12.68% 올랐습니다. 비용 절감 노력에 더해 유일한 상업용 제품인 코로나19 백신 판매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이에 예상치 3.58달러보다 적은 3.07달러의 1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모더나는 연말 매출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백신이 이달 12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플랫폼 카바나는 무려 33.61%나 급등했습니다. 손실에서 이익으로 반전한 재무성과 등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30억 6천만 달러의 매출과 EPS 0.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카바나는 효율적인 영업 능력과 판매용 차량 개조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익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애쉬는 어닝 미스를 기록하고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29억 9천만 달러, EPS 0.48달러로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는데요. 이에 루프캐피탈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7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췄는데요. 최근 5분기 연속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의 부품 공급업체인 코보의 주가도 14.37% 하락했습니다.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를 훌쩍 넘었지만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예상치를 모두 크게 밑도는 최대 8억 7,500만 달러의 매출과 최대 0.8달러의 EPS를 예상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 전 퀄컴의 회복이 아이폰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달업체 도어대시는 예상치보다 더 큰 주당 손실을 기록하면서 10.34% 급락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23% 늘었지만 0.06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0.03달러의 2배입니다. 도어대시는 소비자 수요 둔화로 실적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히며 이번 분기 조정 순이익을 최대 4억 2,500만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4% 줄었는데 선방했다는 분석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애플이 올 들어 석 달 동안 얼마나 매출을 올렸습니까? 네, 올 1월에서 3월까지 매출액 90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 줄었지만 9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순이익은 236억 4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2% 줄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3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1달러 50센트로 웃돌았습니다. 제품별로는 아이폰 매출액이 459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고 아이패드 매출액은 56억 달러로 17% 빠졌고요.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도 10% 꺾였습니다. 앞서 올 들어 3월까지 애플 판매량이 10% 넘게 줄어서 3년 만에 가장 저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가운데 특히 중국에서는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가 70%가량 늘어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수치보다 오늘 시장에 눈길을 끈 건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었죠? 그렇습니다. 1,1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22% 많은 수준입니다. 장 종료 이후 발표된 실적과 자사주 매입 소식에 장외 거래에서는 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팀쿡 CEO가 다음 달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AI 관련해 큰 발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해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요즘 파월의 혼돈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최후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오히려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 FOMC 이후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월가는 제각각 예측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짚어보면서 월가의 자산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제 파월 발언 좀 다시 짚어보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네, 우선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관련한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I do think the evidence shows, pretty clearly that policy is restrictive.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그럼에도 역시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하 신중론은 더 강해졌습니다. 지난 3월 FOMC 회의 때와 달리 최근 몇 달간 물가 목표 2%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추가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파월의 발언을 두고 좀 월가에서는 전망이 엇갈릴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대체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에버코어 ISI는 금리 인하가 지연될 뿐이지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님을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시티그룹은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할 거란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내 몇 번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두고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표를 보면요, 횟수에서 명확히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내 최대 4회부터 적게는 1회까지일 것이라는 이 예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상 금리 인하 시기도 7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가운데 후퇴하는 분위기.
분위기입니다. 아직 대세적으로 모아두는 시점과 횟수는 없다라는 얘기군요. 자산 가격 변동폭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일축에 미 국채 금리는 뚝 떨어지고 금값은 반등했습니다. 주식과 같이 위험자산군에 속하는 가상자산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FOMC 발언 이후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면 방어주와 원자재 관련 ETF를 매입하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현재로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UBS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와 원자재를 강력히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겜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주가가 여전히 매우 비싸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차 가격 인하로 중고차 값도 떨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차량 대여 기관이 향후 리스 비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곧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무역 수지가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폭을 유지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 무역 수지 적자는 6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0.1%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미국 성장률이 1.6%에 그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무역 적자가 성장률을 0.9%포인트가량 줄어들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한 달 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4월 감원 계획은 64,789명으로 한 달 전보다 28% 감소했습니다. 앤드류 챌린저 수석 부사장은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면서 고용 비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추가 감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애플 실적부터 워런 버핏의 후계자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애플 월가 예상치를 살짝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편히 웃지는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이폰 판매량이 곤두박질 쳤는데요. 자세한 숫자 확인해보죠. 1분기 전체 매출은 90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4% 감소했고요. 이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 매출은 450억 6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10%나 감소했습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토종업체들에 밀려 고전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중국 시장 매출은 8% 감소한 178억 달러에 그쳤는데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역대 최대인 1,10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정규장에서 2%대로 상승 마감한 애플의 주가, 시간을 거래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모든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이은 투자 릴레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남아 순방에 나선 사티아 나델라 CEO, 이번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찾았는데요. 현지 클라우드 AI 인프라 구축에 4년간 22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거침없이 통큰 배팅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앞서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돈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또 태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각각 약속했고요. 지난달 일본의 4조 원, 아랍에미리트 AI 신성으로 떠오른 G4E에는 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중국이 성장 둔화를 비롯해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동남아 지역이 빅테크들의 경쟁 전쟁터이자 제조기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데 AI 신드롬과 맞물려 활발한 투자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등 현지 대학의 첨단 연구에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옵티카의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대회에 자금을 제공해 왔는데요. 그간 수백만 달러가 상금으로 나갔는데 유일한 자금 제공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통해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 또 전 세계 대학의 과학자들에게 연구 제안 수백 건을 모았습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는 해당 계약의 존재와 내용 또 당사자 간 관계 역시 기밀로 간주돼 화웨이를 자금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최근 자체 칩을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또 AI 반도체 핵심이 중국 인공지능 자립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에도 뛰어들면서 기술 홀로서기 총력전에 나선 중국의 선봉대 역할을 도맡고 있는데 미국의 초강력 규제도 소용없는 모습이네요. 이번 주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버핏의 오른팔이었던 찰리 먼거가 별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 자리에서 그의 빈자리가 어떻게 메워질지 또 더 나아가 올해 93세인 버핏의 뒤를 이을 후계자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테드 웨슐러와 토드 콤스가 약 490조 원에 달하는 버핏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맡아 제2의 버핏과 먼거 듀오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핏은 이들을 회사에 채용한 게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라고까지 말해왔는데요. 물론 버크셔에 몸담은 동안 S&P 500보다 430만 % 넘는 높은 성과를 낸 버핏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웨슐러와 콤스는 마스터카드와 비자 등에 투자해 좋은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버크셔 10년 최고의 선택으로 불리는 애플 투자를 주도한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버크셔 주총은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수십 년간 주주들이 열광해온 버핏 먼거 커플의 자본주의 토크쇼를 방불케 한 투샷은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이들을 이을 제2의 버핏과 먼거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석유 공룡 엑손모빌이 규제 당국의 반독점 관문을 넘고 우리 돈 80조 원 규모의 메가딜의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 끝에 인수 대상인 파이어니어의 전 최고 경영자 스콧 셰필드를 엑손 이사회에 추가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하면서인데요. 당국은 셰필드 전 CEO가 석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공모 활동에 연루됐다는 입장인데 양측이 합의를 끝내면서 양사 간 거래는 수일 내 종료될 전망입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엑손은 파이어니어가 수십 년간 운영해온 막대한 석유 생산지를 품고 미국 내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의 성장세가 더 강해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OECD가 우리 경쟁률 전망치를 얼마나 올렸나요? 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월 제시한 2.2%보다 0.4%포인트 높인 겁니다. OECD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요 등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단기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을 받겠지만 올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2%로 0.1%포인트 높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췄는데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정부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보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간 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늘면서 첨단 HBM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을 선점한 SK 하이닉스는 성능을 개선한 5세대 12단 제품을 3분기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내년을 양산 시점으로 밝혔는데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또 당초 내후년 공급 예정이었던 6세대 12단 제품도 내년으로 계획을 당겼습니다. 앞서 경쟁사 삼성전자가 12단 제품을 2분기부터 양산한다고 밝히자 맞불을 놓은 모습입니다.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경계현 사장이 2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HBM 시장에서의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에 짓겠다고 한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설 계획에 좀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네, 현대차그룹은 올 초 일명 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나눠 짓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추가 협상을 통해 바꿔야 할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기존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설계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 변경에 나선 걸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오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합니다. 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진 탈진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 1회 휴진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병원 교수들은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관련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FOMC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기 때문인데요. 전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파월 의장이 꽤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연준의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연준이 잘하고 있다던 파월 의장의 자신감을 지적하며 자신이라면 조금 더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quite dovish. I mean, he basically said that despite the news that's come in, economy stronger than expected, inflation not so good in the first 3 months of the year, the whole game plan is basically unchanged. We're going to keep rates here until we're highly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get inflation down to 2%. No hint whatsoever of a rate hike. No hint that it's not going to work. I would just be a little bit more cautious about the confidence that he's got it. 로버트 캐플란 전 댈러스 연은 총재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품 인플레이션에 비해 정체돼 있다며 연준이 이를 내려오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과 미국 정부의 막대한 지출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안에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ve seen good progress over the last year in inflation, but it's a little bit stalled out on the service sector side, and the reason is the employment market is still tight. Not as tight as it was a year ago, but it's still tight. And this government spending is fueling infrastructure projects, new manufacturing projects that increase the demand for labor. At the same time, the Fed is trying to cool demand for labor. 앞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 프로세서 제조업체 퀄컴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몇 년간 침체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되는데요. 퀄컴은 특히 중국에서 최첨단 칩이 필요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통한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다음 분기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AI 기반 스마트폰 출시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e story on handsets in China, it's pretty simple. We've seen the market had stabilized. We had said about that a couple quarters ago. And users are buying better phones. I think we see the very beginning of Gen AI coming to devices. And that actually drove, a lot of the growth. And it's 40%, not only in this quarter, but actually expected to have the same in the next. 한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AI 투자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AI와 관련해 통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나델라 CEO는 마지막 방문국이었던 말레이시아에서 클라우드와 AI 서비스에 총 2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의 잠재력에 대해 말했는데요. AI가 GDP 성장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To me, any technology is only useful if it can drive ultimately economic output and productivity in any country, right? So for me,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ultimately in the region,
What's the incremental GDP growth? Something like $155 billion, more than 14% incremental GDP growth is projected through AI across all sectors, right? It can be in healthcare, it can be in education, it can be in retail, it can be in energy. So that's the real opportunity. 네, 애플의 올 1분기 실적이 나왔죠. 예상치가 워낙 저조했다 보니까 예상보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경쟁사인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1분기에 기록적인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상반된 두 기업 실적 이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벽에도 또 바쁘셨을 텐데 애플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보다는 좋았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상보다 좋으면 다 무죄인가? 이 대목도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제 이번 성적이 엄청나게 나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예상을 까보니까 예상은 200등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99등 정도 했다. 예상보다는 잘한 거죠. 네, 이런 정도인데 이래가지고는 정말 목표한 대학도 가기가 어렵죠. 자, 지금 애플의 실적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상과 실적과의 관계,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1분기 컨센서스가 1분기 예상치에 대한 뉴욕 증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 합의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발표한 것을 보면 매출이 살짝 예상 매출치보다도 더 좋았어요. 아이폰도 조금 더 많이 팔렸고 아이패드는 예상보다도 더 안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상보다도 조금 더 좋았습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중국 매출인데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올라와 있는 중국 매출은 또 예상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이건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냐?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보다는 이만큼 줄었다. 1년 전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보다도 공부를 못하리라고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잘했지만 학생이 199등 했지만 작년에는 198등 한 거거든요. 199등으로 떨어지고 예상치는 200등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좋았다. 이걸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는요. 예상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상치보다도 좋으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또 그리고 그 회사의 앞날을 생각할 때는 역시 예상치보다는 실제 전분기 대비 어쨌냐. 이 대목에서 보면 매출이 마이너스 4분의 3 감소하고 중국 매출 마이너스 8.1%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은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 좀 억울하다. 그래서 예상치가 보다는 좋았는데 실적치보다 나쁜 거 이것은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엽기적 효과 때문에 잘 봐달라. 이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사님 근데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안 내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제 이번 1분기 실적보다 1분기는 좀 나빠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고 특히 최근에 IT 관련해서는 2분기 미래 가이던스에 따라 주가가 많이 좌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2분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참 눈이 빠지게 지켜봤는데 끝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현지에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투자자가 2분기 가이던스 안 나오는 거냐 이러니까 이번에는 준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는 가이던스가 아예 없다. 정말로 실적이 좋으면 2분기 전망이 좋으면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2분기도요. 1분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중국 매출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건 뭐 제 예상입니다만 거기다가 작년 2분기에 실적이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면 더 빠지겠네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팀쿡 CEO가 CNBC와에서 인터뷰에서는 뭐 낮은 한 자릿수대 성장률을 예상한다. 이걸로 좀 가름을 해봐야 될까요? 그 대목이 낮은 한 자릿수의 성장이 기준이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낮다라는 데 방점을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한 자릿수 정도면 뭐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인데 왜 이런 것을 발표를 못하고 CNBC에 가서 이래 따로 얘기하느냐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간을 좀 읽어봐야겠군요. 그럼 당장 이제 애플의 반전 카드가 좀 궁금해지는데 5월 7일인가요? 이때 또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주예요. 5월 7일입니다. 다음 주 초인데 애플 때문에 또 주말도 계속 우리가 좀 신경을 지켜봐야 될 텐데 뭔가 something special이 있다 이렇게만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할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데 팀 쿡 CEO가 CNBC에 대해서 큰 발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뉴욕 증시에서는 아마도 현재 지금 실적에서 마이너스로 나온 이 아이패드 지금 컴퓨터 CG의 그래픽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에 AI를 장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애플 사상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온 디바이스 형태로 기계에 도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시중에서 기대하는 것은 마치 20년 전에 애플 모멘텀이 왔을 때요. 애플이 5G 시스템을 애플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주가도 폭발하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껑충 뛰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기대를 하는데 길고 짧은 것은 나와 봐야 되고요. 근데 5월 7일보다 더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다음 달이 있죠. 6월 10일입니다. 연례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WWDC 연례 개발자 회의. 이게 중요한 게 이 연례 개발자 회의는 애플이 모든 기술자 다 불러가지고 우리 기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부품업체들 또는 관련 회사들 제품을 만들 때 우리 기술 이것을 활용해 주세요. 그 기술 방향과 호흡을 맞춰 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신제품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애플의 방향성,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수 있다. 또는 뭐 비밀팀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실체를 내라. 이번에도 실체가 없다면 시장은 크게 실망할 것이고 정말로 실체가 있다면 시장은 크게 환호할 수도 있다. 애플, 요즘 와서 애플의 별명은 혁신 없는 혁신회사. 이런 좀 악명도 있지만 원래 혁신의 그 이노베이션의 본고장이 애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좀 기대에 무게가 실리는 월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적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번스타인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살아. 그리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19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상태보다 주가가 15% 더 올라간다 얘기고 투자 등급도 중립해서 매수로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애플 희망 없다. M7에서 애플 빼야 된다 하지만 번스타인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낮을 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호재와 악재가 엇갈린다 볼 수가 있어요. 호재는 지금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게 엔비디아 같은 데는 70, 80 올라가 있는데 이게 높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 과열이 됐다는 이익보다는 굉장히 너무 높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주식을 들어갈 때 전망은 괜찮은데 주가가 낮은 게 이게 사실 가치 주거든요. 그다음에 아이폰 교체 주기가 됐으니까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되지 않겠는가. 또 6월 10일에는 WWDC 이런 게 호재가 있는가 하면요. 그런 악재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최대 지금 타격을 받을 때가 애플이고요. 또 새 아이폰에 AI를 장착했는데 지난번에 구글이 했던 것처럼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든지 생성한 AI가. 소문난 잔치에 막상 먹을 게 없다. 예, 이렇게 그러면 되면. 또 문제. 그다음에 AI가 전반적으로 지금 지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캐치업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비전 프로인데 이제 눈에 끼고 가상 현실과 현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 요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번스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워런 버핏처럼 애플 주식 쌀 때 사라.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번스타인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일각에서 애플의 혁신은 끝났다라는 주장이 맞을지 길고 짧은 것은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주체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데 번스타인이 워낙 좀 오래 애플을 분석해온 곳인가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스타인이 비교적 그 애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 보고서를 냈고 비교적 많이 맞췄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한 여러 번 맞췄다고 해서 미래가 반드시 맞는다 이런 보장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사주 매입을 뭐 어마어마하게 150조나 이래 한다. 이 얘기는 동전의 양면인데요. 자사주를 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팀 쿡이 많이 급하구나. 그렇죠. 이렇게까지 애플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물론 실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팀 쿡이 지금 올해 취임한 지가 13년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혁신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팀 쿡 좀 비껴줄래? 하는 팀 쿡 퇴진의 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6월 달이 팀 쿡으로서는 애플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팀 쿡의 운명도 여기에 걸려 있다. 최근에 그래서 동남아를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중국 대한카드도 찾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애플의 고민. 중국 의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중 무역 마찰이 더 혹시 첨화되지 않아 심화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반독점 소송인데 지금 소송은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하고 있다니까 이 독점에 대한 공포 그 비판이 더 높아요. 애플카는 실패했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반독점 소송이 지금 구글 소송이 있는데 구글 소송이라는 게 그게 결국은 구글이 돈 주고 애플의 그 사파리 프로그램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구글이 지금 애플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정리해 보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경쟁사인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가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플로서는 화웨이가 잘 된다 이 얘기는 애플의 중국 시장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로 볼 수가 있는데요. 화웨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때려왔던 무역 보복을 했던 곳인데 1분기 매출이 무려 36%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순이익은 564%.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네, 뭘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국뽕에다가 또 미중 무역 마찰에 우리 기업을 살리자 이러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데다가 화웨이 자체도 미국이 부품 공급 안 하고 장비 공급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성능이 예상보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폭발적인 점유율인데 화웨이가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애플은 중국서 위치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삼성은 어디 있느냐? 한때 삼성이 1등하기도 했거든요. 중국에서. 예. 그래서 지금은 점유율 1%도 안 되죠. 그러나 삼성은 중국에서 안 팔려도요. 대한 세력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생산을 대부분 중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안 팔린다? 이것은 삼성이 중국에서 밀려날 때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애플의 고민 해결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으로 바로 가깝게 다가오는 이벤트 5월 7일에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저희가 애플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도 좀 살펴보죠. SK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보증 행위를 저질렀다. 이 이유 때문인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플레이스포라는 이름의 회사던데 좀 생소해서요. 어떤 회사입니까?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에 SK 자금이 들어갔다는 그런 의혹이 증폭된 대장동 초기에 도대체 어디서 돈이 있어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까 했을 때 그 돈이 나온 것이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이 킨앤파트너스의 자회사가 플레이스포였는데 이 플레이스포하고 킨앤파트너스가 합병을 해서 이름을 플레이스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의 둘 다 합병체고 킨앤파트너스의 전신이다, 후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 대해서 거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때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킨앤파트너스는 그동안 SK는 우리는 모르는 회사라고 그랬거든요. SK가 선을 그었다는 거죠, 킨앤파트너스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킨앤파트너스는 SK 쪽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SK하고는 지분 관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처음에 대장동에 초기 자금을 댄 회사로서 킨앤파트너스가 지목이 됐을 때 SK는 우리는 억울하다. 알지도 못하는 회사인데 왜 킨앤파트너스가 돈을 댔다고 해서 SK를 지목하느냐. 이래서 SK 쪽으로서는 발끈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공정거래위원회 판전이 겉으로 보면 킨앤파트너스가 SK하고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법에는 가족이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관계인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계열사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최기원이란 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죠. 막내 여동생이자 유일한 여동생인데 이 최기원 씨가 또 명의는 아니에요. 근데 실소유자로 보인다.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자로 최기원 씨가 지목이 되고 있다. 예. 그런데 이 킨앤파트너스하고 다른 계열사 간에 SK 계열사 간에 취급 보증을 했다. 그러니까 취급 보증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취급 보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연대 보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기업의 채무 보증을 못하도록 한 이유, 또 공정거래법이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규제하는 이유가 사실상 같은 기업이면서 서로 보증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같은 기업이면서도 같은 기업이 아닌 것처럼 위장 분리해놓고 보증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을 정식으로 어긴 것이다. 이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 과징금을 때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SK 위장 계열사다 킨앤파트너스가 이런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SK가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동안 SK 측은 어쨌든 소속사가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고등법원에서 소속 회사라고 판결을 했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킨앤파트너스는 SK의 계열사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후신인 플레이스포도 사실상 SK 회사가 아닌가. 최태원 회장은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했는데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킨앤파트너스의 자본 구성상 그 어디에도 SK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않고 대표이사도 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SK로서는 위장 계열사를 운영을 했고 결과적으로 대장동에도 직접적으로 대장동의 주범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대장동 사건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대장동에 초기 자금으로 나갔다는 400억 원, 그 대목은 킨앤파트너스가 돈을 빌려줬는데 킨앤파트너스가 그 돈이 어디 나왔냐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키넨 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오너로 돼 있는 최기원 씨,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 은행에서 빌렸어요. 뭐 이것도 직접적으로 최태원 회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런데 은행이 그냥 돈을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담보로 할지, 뭘 보증을 할지 모르죠. 예. 근데 담보가 바로 SK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의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최 회장이 몰랐을까요? 뭐 최 회장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SK 입장에서는 SK의 주식회사 SK라는 회사의 최기원 회장이 제2대 주주입니다. 최태원 회장 다음으로 지분이 많고 6.58%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 거대한 대주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이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담보로 하고 400억을 했는데 대장동 사업이 실패해서 망했다 하면 그 돈을 못 갚았으면 SK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SK로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테이킹한 거거든요. 가뜩이나 SK는 소브린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또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어떤 계열사 관리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제2 대주주라는 분 최기원 행복 나눔 이사장님인데 정말로 행복을 나눠야지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나누고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이 지금 최기원 그 이사장의 그 가계도를 보면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죠. 그 사이에 오빠가 또 한 분 더 있어요. 최재원 수석 부회장. 그런데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오빠보다도 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의 실제 주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SK그룹 가계도까지 해서 SK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알찬 기업과 사람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는 곳은 20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부 중서부와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5월의 첫 주말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요. 모레는 전국 하늘이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를 보이지만 모레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고온 현상이 수그러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엔 지금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전 27도, 춘천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도 서늘한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속초와 강릉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동안 광주와 대구 27도로 여름 더위를 보이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전해상해는 맑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화요일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수요일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저희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